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의 진해장터. 충청북도 청주의 진해장터에는 진해를 위한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진해장터에서 몇십 리 떨어진 마을에 못 보는 아버지를 복양하는 순이가 살고 있었다. 순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남의 집일을 해주며 밥과 옷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복양하였다. 순이는 아버지께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였다. 하루는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조그마한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순이는 두꺼비가 불쌍하여 밥 한 숟가락을 떠주었다. 두꺼비는 고맙다는 듯 눈을 끔벅이고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갔다. 그 후로 두꺼비는 끼니 때가 되면 순이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순이는 밥을 주었다. 그러는 사이 순이와 두꺼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강아지만큼이나 되었다. 어느 날 장터 마을에 큰 진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해를 물리칠 방법을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진해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하여 당집을 짓고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물로 바칠 처녀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처녀를 사오기로 하였다. 순이가 사는 마을에도 이 소문이 퍼졌다. 순이는 못 보는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몸을 팔기로 결심하고 처녀를 사러 온 사람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데리러 올 날짜를 약속하며 순이에게 흔쾌히 돈을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그날부터 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지금까지 일해왔던 집을 찾아가서 어른에게 인사하고 아버지를 부탁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유서를 써서 돈과 함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두꺼비한테 밥을 듬뿍 퍼주며 두꺼봐, 이젠 너와도 마지막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밥 줄 사람도 없을 테니 실컷 먹고 이제 너 갈 대로 가거라. 하고 눈물을 흘렸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장정 두 사람이 순이네 집으로 왔다. 순이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다. 순이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당집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은 흰 배로 순이의 손과 발을 묶어 당집 안 넓은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제를 지냈다. 제를 다 지내자 사람들은 순이만 남겨두고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순이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친하게 지내던 두꺼비였다. 순이는 매우 반가웠지만 몸이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저 두꺼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는 사이 첫 달게 울었다. 그러자 당집에 촛불이 꺼지며 찬바람이 일고 천장에서 붉은 불빛이 비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천장을 향해 푸른 빛을 쏘아 올렸다. 천장에 있던 진해도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겨루기 시작했다. 푸른 불줄기와 붉은 불줄기가 어우러져 맹렬히 싸우기를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하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무겁고 커다란 것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처녀의 시체를 거두려고 당집 문을 열었다. 흉측한 진해가 바닥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었고 혼절하여 쓰러진 처녀 옆에는 두꺼비가 죽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순이가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그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순이를 뒤따라와서 독을 뿜어 진해를 죽이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도 죽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훗날 사람들이 당집 있는 이 장터를 진해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어락. 집에 도둑이 들 뻔했습니다. 도둑들이 도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동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저께 새벽 1시 45분경 웬일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보니 창문이 열려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건지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라고 농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문에서 자고 오라며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얘기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피해자가 범인보다 멍청해서 사고를 당합니까? 그래,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알아서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강간범이건 스토커건 재범률이 높은 이상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달러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벤치로 방범창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으니 문단속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들어오려고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준비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만에 하나 제가 그때 깨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었을까요? 범인이 달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질렀지. 아님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동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개가 지금 짖으니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파괴한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칠거리는 게 있어서 부쉈답니다. 갓 군을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 대구 칠곡의 안개. 친구와 사촌 언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대구 북구 칠곡에 살고 있습니다. 칠곡에는 팔거천이라는 개천이 칠곡을 가로치르고 있습니다. 팔거천 중에서도 산엑스 아파트에서 모 중학교로 가는 쪽은 밤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가로등도 적어서 밤길에 다니기엔 으스스한 곳입니다. 특히 안개가 자주 껴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사촌 언니가 밤에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평소보다 심한 날이었는데 길에는 언니 외에는 아무도 없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양쪽 손에 각각 어린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스쳐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나 나타났나 신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앞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스쳐 지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집이었는데 집까지 10여 분이면 오는 길을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워낙 이야기를 잘 꾸미는 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친구는 동생과 함께 새벽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길에는 팔거천이 있기에 친구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늘도 역시 안개가 자욱했는데 친구의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화한다고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혼자 먼저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손에 어린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자신을 앞질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 자신의 뒤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에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해 있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아? 무섭잖아.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 아주머니는 과연 누구일까요?
팔거천에서 또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죽기 전의 행동. 저는 좀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보내야 했던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제가 21살이 되는 첫 해에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과 오늘 혹은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 혼자 아버님 간호를 한다고 병실에 있었어요. 잠이 드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시는 겁니다. 온갖 쌍욕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꽃 치워 꽃 치우라고 새끼들아 빨리 안 치워 하시면서 3분 남짓 잠꼬대를 하셨었죠. 저는 순간 무서웠어요. 왜 장례식장이나 무덤에 화환이나 꽃을 가져다 놓잖아요. 아버님께는 당신이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 될 거란 말씀을 못 드렸었죠. 아마도 꿈에서 암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의 큰형님이 2년 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탓에 큰형님은 선원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탓인지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그 탓에 간이 완전 망가져 있었나 봅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아픈 거 참으면서 술을 더 마셨던 거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답니다. 형님이 갑자기 온 집안에 이불을 각 방이며 거실이며 부엌 화장실에 다 펴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니 뭐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내셨대요. 그러더니 형이 이상한 헛소리를 했대요. 좀 있으면 서울 이모 대구 이모 합천 이모 친척들 누구 다 올 건데 방 따뜻하게 해놔야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하더래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모들이랑 친척들이 왜 오냐고 이불을 치우려니 막 못 치우게 하더래요. 이모들이랑 친척들 좀 있으면 온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말하면서 친지 중에 누가 죽으면 다른 친척분들 다 오시잖아요. 형님도 아마 자기가 그날이 마지막이었던 걸 느꼈나 봅니다. 그렇게 형님은 그날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다음날 부둣가에서 자기가 타는 배도 아닌 다른 배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저희 가족의 미스테리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비봉터널. 여름 장마철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귀신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 와이프는 남다른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와이파이 터지듯 특정 장소나 쎄한 장소 가면 덜덜 떨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음성이고 나름 서울 사람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충청도 사람이 다 되어갑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충북 음성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아주 먼 시골촌 동네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권 바로 밑이죠. 중부선 타고 올림픽대로 한강까지 1시간이면 가니까 시골촌 동네 맞지만 서울과 나름 가깝습니다. 이곳 생활의 불편한 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대형마트를 가려면 최소 40분은 차로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1시간 거리로 이곳저곳 다 갈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올여름 장마는 비가 참 낭만적으로 왔었죠. 장마철인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저와 아내 그리고 연년생 베이비들과 안성에 있는 롯데마트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35km로 드라이브 코스로 휴일에 자주 다녔죠. 저는 먹고 장을 보고 11시쯤 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 베이비들은 터널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 중 터널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터널이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와 터널하고 엄청 좋아하죠. 터널을 달릴 때 느끼는 약간 4차원적이고 몽환되는 느낌이 사실 저도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터널이 2개가 나오는데 그중 비봉터널을 막 들어설 때였습니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차 천장을 때리던 빗소리가 멈추고 와이퍼를 잠시 꺼주고 터널 주행의 낭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터널 출구가 다다랐을 즈음 와이퍼를 켜주고 비를 맞이하는 순간 무언가가 역주행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저는 움찔하여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려고 했으나 이미 물체가 차를 통과했는지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뻘쭘해서 눈을 비비고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나 하고 옆자리 아내를 봤는데 아내는 얼어있더라고요. 어깨를 툭 치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보고 뒤로 돌아도 보고 하더군요. 당황해하면서 하는 말이 갈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단발머리 여자를 터널 출구 지점서부터 봤다고 하더군요. 하체가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무서워서 눈을 질끔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분명 감지했었으니까요.
가끔씩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내가 보조석에서 움찔움찔하면서 깜짝이야 할 때마다 뭐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고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저는 농담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운전만 했고 아이들도 언제부터 자는지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튿날 제품 교환 겸 점심 식사 겸 해서 다시 마트로 향하는데 터널쯤 가니 그날 밤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내에게 여보야 귀신 터널 나온다. 서로 히덕거리며 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터널 상우측 쪽으로 공동묘지가 쫙 있더라고요. 다시 침묵을 유지한 채 마트로 향했답니다. 6번째 이야기 영자 사건. 이 사건은 희대의 배신과 살인사건으로 순수한 소녀의 삶을 짓밟은 사건입니다. 영자는 어느 산소고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가축을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시골과 오지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에 의해 알려지게 됐고 급기야 매스컴에 전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영자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영자는 82년생으로 2000년 7월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산골소녀 영자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5부작으로 인해 인간극장의 인기는 최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인류기기로 영자를 후원하겠다는 후원사가 등장하고 학교도 안 다니던 영자를 학교에 보내 전문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등 전기조차 없이 지낸 영자 집에 전기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등 영자와 아버지도 운명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참고로 영자는 LG텔레콤 CF까지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극장은 인기가 극에 달하고 산골소녀 영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자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경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지병으로 숨진 걸로 결론을 냈지만 시신은 콧등에서 피가 흐르고 왼쪽 쇄골이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잡혔고 범인은 영자의 후원금과 CF료가 목적이었는데 영자 아버지는 돈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불행이 가기도 전 영자를 후원한 후원사 회장 영자가 상경할 때 영자의 출연료와 각종 후원금을 횡령해 구속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고작 12만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CCTV 없는 산속 오지라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영자는 이 일로 세상이 무서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어느 절에 비구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취재진들이 영자가 있는 절을 알아내 영자의 근황을 묻지만 사찰 관계자는 도스님이라는 영자의 법명을 대며 잘 있다 하면서 다시는 안 왔으면 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모 방송은 영자의 외할아버지인지 외삼촌까지 설득해 영자가 있는 사찰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했답니다. 외할아버지도 영자 근황이 궁금해 제작진과 함께 사찰로 가서 영자의 외할아버지가 홀로 사찰 관계자를 만났지만 영자가 아무도 안 만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운동회. 2010년 가을에 있었던 어머니의 지인인 아주머니가 겪으신 일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주머니네 아들의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에 늦지 않게 집에서 나오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 차를 아주머니 댁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놨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가 옆집 사람에게 따지려고 옆집으로 향해 대문을 벌컥 열었는데 옆집 마당에는 집주인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옆집 사람은 최근에 남편도 병으로 죽고 자식마저 사고로 잃은 상태였다네요. 집에 식구가 없으니 시체를 발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해 일부러 차를 옆집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놓고 차를 빼라고 옆집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 시체가 발견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의 운동회에도 다녀오셨다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시기도 하셨답니다.